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콩팥병으로 투석에 필요한 단계까지 진행된 분들은 이 시기에 기회가 올 때까지 투석 치료로 몸을 관리합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방법에서 선택하게 되는데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가 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컬러 렌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여러 종류의 렌즈와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패닉의 정류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대부분 그렇지만 콩팥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콩팥 기능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단계가 구분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능이 정상 기준의 15% 아래로 내려간 마지막 단계가 말기 콩팥병이고요. 이때는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대체 요법이 필요합니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콩팥을 얘기할 때도 침묵의 장기라는 표현을 하지 않나요? 증상이 있어도 워낙 다양해서 다른 질환으로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콩팥병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증상이 또 나타난 시기도 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잘 조절되던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쉽게 피곤하다든가, 다리가 좀 붓는다든가, 입맛이 없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들이 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병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증상이 있고, 콩팥 기능이 안 좋으면 이런 애매한 증상들의 원인이 만성 콩팥병이 원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콩팥의 기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도 특징적인 증상이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심지어 검사를 해보더라도 사고체가 한 절반 정도 떨어질 때까지 검사에서 얼핏 보면은 정상 범위로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도 조금 빨리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콩팥병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병들하고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당뇨병이 오래된 분들은요. 콩팥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투석을 필요로 하거나 신장 이식술이 필요한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만성 콩팥병 중에서 말기 심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한 50% 정도가 당뇨병이 원인이었어요. 네. 그 두 번째가 한 20% 정도 고혈압인데요. 이런 분들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철저하게 좀 혈압 조절 잘하고 당 조절 잘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콩팥에 이런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말기 콩팥병 상태로 떨어지면 투석이나 이식이 방법인 거죠? 네, 콩팥 기능이 점점 이렇게 병이 진행하다 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안 좋아져서 이렇게 본인의 콩팥 기능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이렇게 닥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다른 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투석이나 신장 이식입니다. 그걸 갖다 신대처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경우로 보통 말기 신부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신대체법이라고 하셨는데요. 투석 치료가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주는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투석을 하는 중에 그 혈액 속에 이렇게 노폐물을 갖다 이렇게 좀 걸러주고요. 이렇게 정화해주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성분을 조금 넣어주고 또 그리고 소변을 못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 3일 동안 쌓아뒀던 과량의 물을 갖다가 투석 중에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기회가 올 때까지 투석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10년, 20년이 오래도록 투석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보통 투석 치료를 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해야
이식 받을 기회가 딱 오면은 그때 무사히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보통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년, 20년 이상뿐만 아니고요. 30년 넘게 투석 중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십니다. 저희 병원, 한대병원 투석실만 해도 네. 30년 넘게 투석하신 분들이 어. 지금 제가 얼핏 생각해도 한 7분 정도 생각나거든요. 최소한 7분 이상이 있습니다. 30년 넘은 분. 저희 투석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도 그렇게 꽤 되거든요. 투석하시면서 잘 지내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10년, 20년이나 3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네네. 투석의 방법으로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과 집에서 직접 하는 것이 차이가 가장 큰가요? 네, 그렇죠. 보통 혈액 투석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네. 한 3시간씩 투석을 받고 집에 가는 방법이고요. 복막 투석은 집에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투석을 하고 네. 한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이렇게 찾아와서 약을 처방받고 또 필요시에 투석 처방을 좀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기과해서 본인이 이렇게 다 투석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럼 먼저 혈액 투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의 투석용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렇게 혈액투석실을 설치해두고 네. 환자들이 방문해서 투석을 받고 이렇게 기거하는 방법이고요. 혈액투석실을 준비하려면은 상당한 크기의 공간하고 시설, 그리고 비용, 또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투석실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석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주위에 있는 환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투석을 받고 기거하십니다. 혈액 투석을 받는 분들은 하루 건너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 건데요. 시간도 꽤 길던데요. 네, 그렇죠. 일주일에 3번 오는데 올 때마다 4시간씩 이렇게 투석 치료를 해야 되고요. 준비 시간을 빼고 투석 받는 시간만 그러니까 앞뒤 시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하면은 거의 하루가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일주일에 3번 오시면 어떤 분들은 월, 수, 금요일에 오시고 어떤 분들은 화, 목, 토 이렇게 오셔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십니다. 네. 일주일에 3번, 그렇게 일주일에 사흘 이상 치료하는 건 이유가 뭔가요? 예. 그게 오랫동안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네. 환자한테 가장 유리한 적절한 시간을 찾은 것이 주 3회 4시간씩 혈액 투석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치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오래 투석하면은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몸도 조금 좋아질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고 또 투석만 하고 지내기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투석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몸에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그 부분을 찾은 게 일주일에 3번 4시간씩입니다. 그렇지만 드물지 않게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 4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투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혈액 투석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계는 제한적이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예, 낮에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저녁 시간에 투석을 하길 원하죠. 근데 사실 저녁 시간에 투석하는 투석실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밤에 네. 집에 가고 싶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투석하고 가고 싶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런 분들은 낮에 활동을 꼭 해야 하고 투석실 못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밤에 하는 투석실도 있지만 또 복막 투석을 하면은 집에서 밤에 잘 때 자동으로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투석 방법이 있거든요. 복막 투석 방법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혈액 투석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누워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게 큰 장점일 수도 있고요, 사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석하지 않는 날은 2, 3일에 한 번씩 오니까 투석하지 않는 날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참 큰 장점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주일에 3번 약속된 시간에 투석실을 방문해야 한다는 게 참 큰 어려움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음식물이나 수분 제한이 좀 심해요. 네. 또 하나는 팔에다가 이게 동정맥류를 만들어 놓잖아요. 혈관을 만들어 놓다 그러는데 거기에 동정맥류를 만들어 둬야 되고 또 투석할 때마다 바늘로 찔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피를 빼고 넣기 위해서요. 네. 그런 고통도 좀 있고요.
또 투석을 그러니까 막 모았다가 확 빼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투석 직후에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투석 직후에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예. 투석 치료를 받고 바로 일어나서 병원을 나설 수 있는 건가요? 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투석 직후에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가끔은 혈압 떨어진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숨 자고 일어나야 좀 나아진다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뭐 가끔씩은 그냥 투석 후에 반드시 안정이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드물고요. 대부분은 투석 후에 바로 일어나서 그냥 집에 바로 가십니다. 괜찮게 잘 지내십니다. 네. 약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게 뭐 그냥 드러누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혈액 투석을 할 때 혈관 접근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혈액 투석을 하려면은 일단 기본 원리가 많은 양의 혈액을 갖다 몸 밖으로 빼낸 다음에 그걸 다시 정화한 다음에 다시 몸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통로가 필요하잖아요. 피를 빼내고 넣는 통로가 필요한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정맥 주사하거나 이렇게 영양제 주사 맞는거나 뭐 수액 주사 맞는 그 정맥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을 넣고 빼고 넣을 수가 없어요. 분당 한 300cc 이상의 혈액을 막 빼내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해가지고 동정맥루라 그러거든요. 네. 그걸 만들어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동정맥루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피가 오고 가야 해서 그런 거네요. 네, 그렇죠. 뭐 보통 1분에 300cc 이상의 혈액을 넣고 뺄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동맥에는 피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흐르거든요. 높은 압력으로. 네. 그다음에 그걸 갖다 정맥으로 바로 연결해서 정맥이 커지면 거기다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혈액을 넣고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병원을 좀 오가야 하는 상황일까요? 네. 아무래도 복막 투석 환자분들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만 병원을 방문하면은 되거든요. 네. 그때 뭐 처방받고 우선만료 처방받고 투석 잘 됐는지 이렇게 잘 확인해보고 뭐 투석 처방을 좀 조정하면 조정하고 이렇게 네. 귀가해서 집에서 본인이 투석하면 되는데 혈액 투석은 정말 그 투석센터와 약속한 시간에 이렇게 그 자리가 있잖아요. 네. 센터에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와서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잘 적응하시거든요. 네. 뭐 매일 출근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2, 3일에 한 번씩 오셔서 투석실에 와서 들러서 치료받고 이렇게 가시는데 대부분 다 잘 적응하십니다. 네. 복막 투석은 어떨까요? 뭐 집에서 하는 치료라서 오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 해야 한다면서요? 예, 복막 투석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방법은 손으로만 하는 방법인데요. 네. 손으로 이렇게 복강 안에다가 투석액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보통 한 6시간, 하루에 4번 정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오래 넣어놨던 건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걸 넣어주고 잠깐이면 들어가고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잘 때 조그만 기계가 이렇게 옆에 놔두고 시작해놓고 자면은 기계가 자동적으로 밤에 투석액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투석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이렇게 연결을 끊어버리고 낮에는 그냥 일상생활 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뭐 밤에 다시 와서 저녁 먹고 주무실 때 다시 연결하고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복막 투석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교육은 받는 거죠. 아, 그럼요. 처음 복막 투석할 때 이 복강 안에 약간 가늘한 도관을 살펴두고 이곳으로 투석을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처음에 투석 시작할 때 자세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잘 하는지 우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이렇게 의료인들이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잘 하는지 확인을 수차례 몇 번 반복해서 확인하고 이번 잘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집에 혼자서 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중간중간 재교육도 하고요. 또 주기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근데 제 경험상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하는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에 서너 번씩 투석액을 교체를 해야 될 텐데요. 도관이 삽입된 부분의 감염 관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복막 투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감염, 복막염이거든요. 네.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복막 투석을 하는 도관이나 연결 부위 장비도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또 환자분들도 감염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잘 하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뭐 감염 의심된다 그러면 바로 와서 치료하면 대부분 금방 치료할 수 있거든요. 뭐 감염 때문에 입원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요. 좀 생기면 외래에 와서 이렇게 아니면 복막 투석실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집에서 본인 이어서 며칠 치료하면 대부분 잘 치료가 됩니다. 예. 염증 관리가 잘 안 되면 복막염의 위험이 있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 복막 투석액을 이렇게 복강 안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환경이 좀 지저분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실수로 아차이렉스 뭐 오염된 게 묻혔다든가 이러면은 그 연기 그것들이 그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가끔은 복막염을 만드는데 또 그거 말고도 또 배 안에 예를 들면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배 안에 다른 염증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것들이 좀 문제가 돼서 복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오염돼서 이렇게 하다가 오염되거나 뭐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막 너무 지저분하고 밖에서 막 차에서 산다든가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위험이 높습니다. 다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위험이 높다는 거죠. 예. 혈액투석은 탕에 들어가는 목욕이 가능한데 복막투석은 좀 어렵겠네요. 예, 복막 투석 하시는 분들도 뭐 샤워하는 건 별 문제 없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욕조에 잠깐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그냥 뭐 거기서 주무시거나 이런 오래 담그는 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목욕탕은 좀 저희들이 좀 다르게 설명하거든요.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균에 오염된 정도가 심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막염의 위험이 높아갖고 네. 대중목욕탕에 가시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가신 경우에 그냥 제발 샤워만 하시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집에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병원 진료는 필요할 텐데요. 혈액투석처럼 자주 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점검을 하고 처방을 받고 이렇게 뭐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하고 이렇게 가십니다. 예. 혈액투석이 더 좋다, 복막투석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예, 두 가지 투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효과는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뭐 학생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할 일을 안 하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선호도 좀 자립심이 강한 분들은 복막투석을 선호하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뭐 동반된 질환이 있어가지고 복막투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혈액투석이 어려운 분들 그런 특성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다가 방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 물론이죠.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방법으로 전환도 바로 가능하고요. 네. 뭐 가끔 혈액투석하다가 이렇게 동정맥류로 만드는 혈관들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복막투석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복막투석하다가 예를 들면 복강안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데 복막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는데 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위암에 발견됐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면 수술을 하고 이게 바람을 한번 쐬면 좀 유착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복막투석의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혈액투석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방법을 바꾸기도 하죠. 예. 네. 앞서 건강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투석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는 이식의 기회가 간절할 텐데요. 이식이 가능할 때 놓치지 않으려면 뭐 체력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예, 건강하게 지내시려면은 투석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투석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 설명해도 아이 괜찮아 그러고 이렇게 막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투석은 그 정규 스케줄들을 하더라도 본래 콩팥 기능이 한 10%밖에 못해요. 그것도 분자량이 작은 요동물질에 한해서 그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약도 잘 복용하시고 식사 조절도 이렇게 의료인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좀 권유하는 대로 좀 잘 하시고 그래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네. 기회가 왔을 때 몸 상태가 건강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이식을 받을 수 있지. 그때 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식으로 넘어가려면 항상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석 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범수의 위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즈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네. 여름철 되면 컬러 렌즈 사용이 늘어납니다. 네. 안경 쓰시는 분들이 이 휴가철에 선글라스를 쓰기 위해서 안경을 벗기 위해서 맞아요. 네, 렌즈를 안 쓰다가 쓰기도 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전 요즘 학생들의 이 컬러 렌즈 사용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학교 가면은 막 눈빛이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렌즈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많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보통 컬러 렌즈라고 하면 이제 미용 컬러 콘택트 렌즈가 이 풀네임인데요. 네. 주로 이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사용해서 이제 표면을 특수 처리로 착색한 렌즈를 보통 컬러 렌즈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이 눈의 색깔을 바꾸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네. 서클 렌즈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쓰는 것이 있는데 이제 렌즈의 테두리 부분에 색깔을 넣어서 눈동자를 또렷하고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주로 검은색으로 해서 커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 요즘은 블루, 막 그레이, 바이올렛 이런 다양한 컬러 렌즈를 일상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미용 목적이라서 기능보다 보여지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사실 이 미용 컬러 콘택트 렌즈는 의료용품이 아닌 이제 미용용품으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하기도 하고 네. 무허가 업체의 이 조잡한 제품이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안내를 못 받기 때문에 네. 이 하나의 컬러 렌즈를 친구들끼리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전문가의 사용 안내 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늘 꼭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이게 아무리 미용용이라 하더라도 콘택트 렌즈와 마찬가지로 눈에 직접 밀착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렌즈에 착색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콘택트 렌즈에 비해서 산소 전달률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각막에 손상을 줄 위험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착용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나요? 네. 이게 산소 전달률이 떨어지는데 오래 착용하면 네. 이 각막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신생혈관이 생기기도 하고 각막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예. 각막 부종이라고 해서 이 각막이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방치하면 심한 경우에 그 시력에 영향을 주는 실명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청소년들 사용이 특히 많은데 예쁘게 보이는 신비하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눈 건강의 관점에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미용보다 눈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안경을 대신하는 콘택트 렌즈는 어떻습니까? 네, 콘택트 렌즈는 안경을 대신해서 시력을 교정하거나 아까 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네. 사실 안경보다 쓰기 편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장점이 많아요. 이제 이 안경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운동할 때 이 안경이 파손될 위험이 없어서 좀 안전하고 네. 그리고 안경은 이게 렌즈와 눈 사이 거리가 있어서 시야가 왜곡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반면에 이 렌즈는 각막에 딱 밀착되기 때문에 실제 사물의 크기처럼 자연스럽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빛의 왜곡 현상이 적어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점들에 더해서 이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근시, 난시, 원시 등의 굴절 이상의 교정을 통한 시력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택트 렌즈의 종류도 참 많죠. 네, 소프트 렌즈와 하드 렌즈로 나뉘는데요. 네. 소프트 렌즈가 이 콘택트 렌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질감이 이렇게 딱 안구에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적응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가격도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눈동자보다 이게 크기 때문에 덮는 면적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산소 투과도, 산소 공급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눈이 건조해지는 안구 건조증 등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고요. 네. 난시 교정이 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드 렌즈는요, 소프트 렌즈와 달리 딱딱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네. 그래서 삽에 딱 넣으면 이물감이 심합니다. 아, 눈에 뭐가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단시간, 1시간, 2시간 착용했다가 빼고 그다음에 점점 시간을 늘리는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네. 렌즈의 크기가 눈동자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와 비교했을 때 산소 투과도가 5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부종이나 안구 건조증 같은 부작용이 적고요. 네. 또 난시가 있을 때는 또 하드 렌즈가 훨씬 교정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용 콘택트 렌즈도 있지 않나요? 아, 예. 치료용 콘택트 렌즈는요, 이건 이제 흔히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손상된 각막 표면에 일종의 이제 붕대처럼 작용하는 렌즈입니다. 네. 그래서 각막 표면의 재생을 촉진하고 통증을 완화하도록 사용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고요. 안약이 눈에 흡수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도 보고되어서 치료용으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치료용 콘택트 렌즈는 심한 안구 건조증 또는 수포 각막 병증, 외상에 의해서 각막 상피가 손상되거나 또는 이렇게 드물지만 열상이라고 각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딱 붕대처럼 사용하는 그런 렌즈고요. 네. 최근에는 굴절 교정 레이저 각막 절제 수술, 특히 라섹 수술 후에 이 통증의 완화를 위해서 단기간 사용하도록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다양해서 참 선택에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각막 교정 렌즈도 있지 않나요? 아, 네. 각막 교정 렌즈가 별명이 드림 렌즈입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렌즈인데요. 네. 수면 시간 동안 착용하면서 근시와 난시를 일시적으로 교정하는 각막 굴절 교정 렌즈를 드림 렌즈라고 합니다. 네. 주로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아이들이 안경 사용을 하면 불편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체육하는 그 운동 시의 위험, 또 얼굴 모양이 변형되는 걱정 때문에 이 안경은 사실 지속적으로 착용을 해야지 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런 운동을 하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 아이들은 안경을 썼다 벗었다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눈이 빨리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드림 렌즈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드림 렌즈의 목적은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건가요? 이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 렌즈와 반대로 이렇게 오목한 렌즈인데요. 네. 각막을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줘서 근시와 난시를 일시적으로 확실하게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동안, 자기 전에 착용해서 자는 동안에 이 렌즈가 눌러줘서 시력을 교정해주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밤 사이에 렌즈에 눌린 각막은 다음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조금씩 원상복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 동안은 이 렌즈 없이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살부터 가능해요? 물어보시는데 네. 부모와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본인이 껴야 되니까요. 이게 억지로 끼워주고 재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한 4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게 -1에서 -4 디옵터 사이에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게 고도 근시인 사람은 -4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는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림 렌즈는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안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맞춰서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드림 렌즈 처방을 위해서 각막 지형도 검사와 시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처방받기 전에 이 착용 상태 및 교정 효과를 확인한 후에 의사 선생님이 확인한 후에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렌즈를 착용하는 분들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입니다.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구 건조증은 주로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 사용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기본 재질이 하이드로겔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얘가 수분 함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렌즈의 직경, 두께, 곡률 반경, 산소 투과성 등이 변화해서 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렌즈를 껴서 안구가 건조해지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사실 렌즈 낀 채로 인공 눈물 넣어도 되나요? 입니다. 네. 워낙 인공 눈물을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낀 채로 넣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능하면 렌즈를 제거한 후에 인공 눈물을 저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제거하고 넣으세요 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러시군요.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렌즈 빼고 다시 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고 세정액도 있어야 되고 이게 손도 씻을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 번거롭기 때문인데 네.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 FDA에서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인공 눈물 점안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게 렌즈와 이 용액이 그 안약의 용액이 눈과 렌즈 사이를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네. 렌즈가 눈에 각막에 달라붙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방부제 성분이 렌즈에 흡착되면서 이 각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물론 흔히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안구가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제거한 후에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소프트 렌즈는 특히 이제 눈과 렌즈의 접촉 부위가 넓다 보니까 흡착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결국은 이제 렌즈와 그 렌즈의 흡착과 보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거 후에 인공 눈물을 넣고 렌즈를 재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인공 눈물은 어떨까요? 네, 이게 약국에 가면은요, 인공 눈물 중에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허가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렌즈 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 보존제가 렌즈에 흡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폴리소르베이트 80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존제에 대한 부분은 좀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네. 사실 이게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렌즈와 이 렌즈의 상태 그리고 나의 각막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네. 렌즈를 정말 원칙대로 사용 기한만 딱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변성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사용 습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항상 위험도는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모든 렌즈 사용 가능이라고 해서 100%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안구 건조가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안구 건조가 심해서 이게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넣으세요? 이렇게 네. 물어보면. 사실 그렇다면 이게 렌즈를 계속 쓰는 게 좋은가 나쁜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겠네요. 네. 렌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좀 찾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습도 조절 또는 내가 물을 잘 안 먹지 않는지 물 먹는 습관 같은 것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렌즈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증도 있지만 또 각막 네. 손상의 위험도 걱정이 되거든요. 네. 각막 손상은 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 각막 상피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렌즈 착용 때문에 각막 상피가 저산소 상태가 되면 이 정상 상태에 비해서 자극에 약해지기 때문에 상피 손상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렌즈 침착물에 의해서도 손상이 되고요. 렌즈를
꼈다 뺐다 할 때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써본 분은 아실 거예요. 눈이 살짝씩 이 각막에 닿습니다. 네. 그럴 때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세척액에 의한 손상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각막 상피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각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도 부작용인데요. 제가 사실 예전에 렌즈를 20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딱 끊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콘택트 렌즈, 이 하이드로겔 렌즈를 장시간 사용, 저는 20년 넘게 썼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만성적인 저산소증이 발생. 제가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만성적으로 저산소증, 산소가 덜 들어온다고 각막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를 좀 더 공급해 줘야 되니까 혈관을 좀 더 만들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투명하고 혈관이 없는 조직인 각막 주변부에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좀 더 충혈이 자주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거는 하루 중 렌즈 착용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렌즈를 착용한 사람일수록 자주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일단 렌즈 사용을 좀 계속할 건지 저처럼 끊을 건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하이드로겔 렌즈 말고 다른 재질의 렌즈, RGP 렌즈 착용자가 좀 더 덜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는 재질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긴 시간 착용하는 것부터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사실 저도 좀 긴 시간 착용한 편이었어요. 일할 때도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예. 이 권장 착용 시간이 8시간입니다. 그런데요, 8시간 끼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8시간은 일 시작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빼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너무 길게 사용하지 않도록 눈을 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말에는 뭐 빼든지 아니면 저녁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바로 뺀다라든지 그런데 뭐 저녁에 일이 생기거나 저 같은 경우는 회의가 생기거나 뭐 그래서 10시 넘어 들어오면 이런 10시간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일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시간을 준수하는 거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렌즈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나쁜 게 사실 컨택트 렌즈를 낀 채로 잠이 드는 거 되게 나쁩니다. 근데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즈를 낀 채로 잠이 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렌즈마다 뭐 원데이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오래 쓰는 것들도 있는데요. 네. 이 기간을 넘겨서 길게 착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각막에 신생혈관이 자랄 수 있고 산소 공급이 안 되게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늘어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네. 청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세균 변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균을 관리하기 위해서 렌즈를 멸균 생리식염수와 그다음에 세척액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분이 떨어진 렌즈, 만져보면 이게 말캉말캉하지 않고 약간 딱딱해지는 렌즈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말랐을 때 억지로 렌즈를 제거하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 네. 물론 각막 상피가 재생 주기가 7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서 약간 손상이 오더라도 일주일 정도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지만 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감염 위험도 올라가고 네. 이때 안약 있잖아요. 좋은 항생제 있잖아요. 그걸로 안 되는 아메바나 곰팡이 감염 이런 거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준수, 수분 유지, 감염주의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렌즈 사용과 관련해서 조심할 부분들 잘 들었습니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핑클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